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의 강대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생소할지도 모르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모금가협회 황신혜 상임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모금가협회 황신혜입니다. 모금가협회라는 단체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모금가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음하기도 좀 힘들어서 모금가협회, 모험가협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한국모금가협회는 말 그대로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NGO든지 그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모금을 잘하는데도 방법이 필요하고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비영리 단체들의 모금을 건강하게 그리고 실제로 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교육, 훈련 이런 걸 위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비영리 단체의 건강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단히 아주 인상 깊고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최근에 대한민국 보면 기부 모금과 관련된 법들이 상당히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 이사님께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법 개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한 걸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법과 제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들을 어떤 틀 안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부랑 모금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돈을 주면 되지. 그리고 본인이 그냥 돈을 줬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준 사람 마음이고 우리가 잘 쓰면 되지 하고 그냥 굉장히 프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금이 우리나라 안에 한 20년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했고 기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법제도와 지금 이 기부나 모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실제로 필요한 제도의 내용이 조금 어긋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그런 옛날에 이렇게 상위 공인들이 모금을 한다든지 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불우유돕기 이렇게 방송국 앞에서 줄 서가지고 돈 내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던 시대하고 다른 누구나 다 온라인을 통해서 기부하고 또 더 큰 유형의 다양한 기부들을 하는 그런 시대에 맞는 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모금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해지고 현대화되고 그렇게 복잡하다라는 걸 알지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인식에서는 이제 기부가 되게 잘 모르고 애매한데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신뢰받을 수 있는 양심적이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그런 모금과 기부가 일어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제도 안에다 반영해야겠다 하는 게 지금 저희의 이슈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모금가협회 인력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이게 독특해요. 보통 NGO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그만큼 이 모금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사회 안에다가 문화를 만들겠다 하는 게 주된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회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 이제 최소한 경력 한 15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전문가로서 전문 회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일반 회원으로서 이제 나는 앞으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 모금을 잘하고 싶다. 이렇게 배우는 그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저희도 조직이다 보니까 사무국, 이사회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과 이사회는 이 제도가 잘 움직이기 위한 행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한 이제 6년, 만 6년 좀 지났는데 저희가 2024년도, 그러니까 10주년이 되는 24년도에 100명의 전문가가 대한민국에서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100인 라운드 테이블을 지금 구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35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
매년 한 30명씩 더 추가돼서 24년도까지 100명 전문가 테이블이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서 그 100명 테이블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렇게 모금가입회 하시는 활동들을 보면 네. 비영리 단체로 분류는 되지만 네. 일반 비영리 단체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맞습니다. 뭔가 독특한 점들이 네. 많은 것 같고 지금 네. 말씀하신 걸 보니까 최근에 이제 ESG가 화두잖아요. 네. 그 ESG 중에서 네. 이제 가버넌스 쪽은 아마 아주 잘 갖춰져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하고 어떤 차별성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희가 비영리에서 최소한 15년 이상 한 사람들이 주된 멤버로서 리딩 그룹이 되다 보니까 비영리의 어떤 독특한 속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나 제도나 일하는 방식 또 모금의 굉장히 큰 다이나믹은 사실은 협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력하는 거나 네. 소통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 협회는 이제 그 이 소수가 안에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그 구성원들이 각각 NGO에 흩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모였다가 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조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어로 모여 있는 사람들 실제로 사무국에서 뭐 일하는 사람들은 한 5명 안쪽으로 일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발런티어십 형식으로 그 각 NGO들 뭐 본부장님이나 이사님들이나 대표님들 또는 뭐 팀장 이런 분들이 다 저희 구성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따로 또 같이 네.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금하는 사람들의 속성상 이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게 잘 되는 그런 조직이라서 협력 구조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력이 굉장히 속성이고 빠르고 이런 이제 모금할 때 필요한 속성들이 안에서 저희 협회 안에서 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학습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제 SK 행복날에 아마 우리나라 제일 큰 사회적 기업 아실 텐데 제가 일대 CEO를 했었는데 행복날의 모태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황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모금가협회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비영리 단체 맞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토를 그렇게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려다 보면 저도 지금 비영리 단체에 와서 구피풀에 와서 지금 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비영리 조직들에 대해서 정말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될 내용도 많고 요즘 또 모금 시장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금 툴이 제일 나은 건지 이런 것들 공부를 엄청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모금가협회에서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저희는 모금을 크게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크게 이제 어떤 편성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돈을 기부를 하시지는 못하거든요. 작은 경험을 만족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자꾸 키워져서 나중에 좀 크게도 기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부자는 성장한다라는 기본적인 룰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모금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작은 기부를 이끌어내는 시도부터 시작해서 이 작은 기부가 어떻게 큰 기부로 성장할 것이냐 이거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금액 사이즈로 보면은 소액 기부, 뭐 중고액 기부, 그다음에 이제 유산 기부라는 개념이 있죠. 큰 자산을 인생의 자산을 기부를 하는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각각의 커리큘럼 안에다가 반영을 해서 소액 기부를 모으는 방식이 뭐 디지털 방식이냐 아니면 어떤 릴레이션십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페이스 투 페이스나 아니면 디지털 모금이나 이런 방식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 후원자들의 만족도 그걸 통해서 이제 후원자들이 성장하게 하게 하는 후원자 관리, 관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도 또 과목별로 있고요. 그리고 고액 기부나 기업 사회공헌 또는 어떤 유산 기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해요. 자산의 성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과정으로 해서 뭐 한 달 동안 뭐 38시간 뭐 이런 식의 교육 커리큘럼으로 또 별도로 짜 있긴 하거든요. 결국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1, 2년 해가지고는 그 일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골고루 커리큘럼을 열어놓고 경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문화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면 기부도 제가 보니까 이제 습관이기도 하고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릴 맞아요. 때부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각국의 기부 지수 이걸 이제 숫자로 내놨던데 네. 우리 대한민국이 62위 정도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뭐 이제 맞아요. 지금 미얀마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미얀마가 사실은 몇 년 전에는 기부 1등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아마 미국이 1등인가 그런 것 네. 같은데 이런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네. 나는 새해가 되면 유서를 쓴다. 네. 책 제목 맞나요? 아, 네. 이 책을 발간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책 소개 한번 해주시죠. 여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예. 우리나라의 나눔 문화가 굉장히 좋아지긴 했어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체리티 에이드 파운데이션이라고 CIF라는 그 재단이 영국에 있는데 네. 그 재단이 매년 각 국가의 나눔 지수를 분석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눔 지수를 분석을 할 때 뭐 기부를 많이 하느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낯선 이들을 돕느냐, 네. 뭐 그게 나 아는 사람을 돕냐, 낯선 이를 돕냐 이런 거가 또 중요한 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금을 한 20몇 년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나눔 속성은 아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해요. 내가 친근하고 익숙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 이 스트레인저를 잘 돕고 싶어 하지 않은 성향이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는 사람들 돕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낯선 사람을 돕는 건 좀 새로운 개념이죠. 네.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상부상조의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모한테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거나 또 이제 서로 돕는 거를 되게 그냥 편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눔이 제대로 확산이 되려면 낯선 사람들한테 줘야 되고 그 주고받는 것이 정말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책을 쓰게 된 지점은 부모한테 돈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유산을 남길다 그럴 때 뭐 그 돈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그거를 조금 좋은 일에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이제 자녀도 주고 다른 데도 좀 주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뭐 자녀하고 사이가 나쁘냐 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아니 꼭 우리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잘 커졌고 자기가 독립했고 직업이 있어서 잘 먹고 살만 하니까 내 돈은 조금 더 쓸만한데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자녀한테 줘야지 왜 남한테 주냐 이게 너무 정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부모가 번 돈이라고 해서 꼭 자녀가 다 가져와야 되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사실 자녀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해준 것만으로도 부모한테는 축복이고 자녀도 사실 성공한 거고 그러면 이제 돈은 자녀한테도 약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택도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평소에 훈련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지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남한테 훅 큰 돈을 내놓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유서를 쓴다라는 개념은 꼭 돈을 죽을 때 한꺼번에 확 누구한테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아직도 오래 살 거지만 이제 갑자기 뭐 이제 돌아가실 날 받아놓으면 그때 가서 중요한 결정을 하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건강하고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사회에서 소중한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챙겨보다가 미리 정해놓기도 하고 또 마음이 바뀌면 또 새롭게 써보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매년 유서를 써보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가족들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그런 사회 환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새해가 되면 유서를 쓴다. 뭐 이런 책을 제목을 내놨어요.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 거죠. 올 1월 달에 유서 쓰셨죠? 네, 썼어요. 가족들에게 공개하셨어요? 아니요, 공개 안 했어요. 유서는 공개 안 하는 거죠? 네, 공개는 안 했고 다만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자녀들한테 한 권씩 줬어요. 네네. 남편한테도 주고 그리고 이제 다 읽어보게 했죠. 근데 뭐 안 읽는 것 같지만 다 읽더라고요. 읽고 엄마가 이런 생각했구나 하면서 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알게 모르게 자녀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님들이 이럴 수 있구나. 이게 다 자기 게 아니거구나라는 생각들을 자녀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뭐 공개하고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모금가협회가 직접적인 어떤 그러니까 구제 사업이나 이런 건 안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유산 기부를 하겠다고 네. 이제 황 이사님 밭에 네.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네. 그분의 이제 뜻이 있잖아요. 예. 기부하시는 분의 뜻이 네. 있는데 네. 그 뜻하고 네. 그다음 비영리 단체하고 매칭을 어떻게 시켜주고 계세요? 상담을 통해서 하죠. 사실 유산 기부가 어려운 이유가 기부자의 뜻을 굉장히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부자가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기부자의 뜻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 기부자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속내를 처음부터 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고민이나 가족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다 털어놓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려면 사실 숨은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유도하고 경청하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는 이제 굉장히 고감도의 네.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그분의 고민이나 그분한테 딱 좋은 게 뭐다라는 거를 이렇게 캐치가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망 안에서 그 매칭이 되는 가장 좋은 곳에다가 네. 추천을 해드리죠. 근데 여담이긴 한데 제가 과거에 어느 기관에서 소속되어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제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기부자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원하시는 게 저희 기관의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양심껏 뭐 저도 실적이 필요하니까 그분을 설득을 해서 저희 기관에 기부를 하셔야 되겠냐 아니면 이분한테 더 어울리는 기부를 하시도록 다른 기관을 소개해야 네. 되냐. 그래서 제가 그 기관에다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속한 기관에다 얘기는 안 했지만 다른 기관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왜냐면 뻔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그분이 제 설득을 당하셔서 유산 기부를 작성을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뜻이 안 변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찾아가실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괜히 그랬다가 저희하고 거리가 멀어지느니 차라리 더 좋은 기관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더 기회를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비영리 조직들이 황 이사님께 잘 보여야 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차피 저희는 필요하지 않고 연결해드리는 역할이니까요. 기부 문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재난 방송을 하잖아요. KBS, MBC, SBS가.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착하잖아요. 다이얼을 그렇죠. 열심히 돌리는 거죠. 네, 네. 돌리면 이제 TV 화면 우측 상단에 모금액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뭐 몇십억이 됐고 네. 이제 그리고 뭐 다 끝났어요. 모금 방송이 끝났어. 네. 어느 방송사 하나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고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네. 그걸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면 내가 낸 돈 뭐 크든 적든지 간에 이 돈이 어떻게 쓰였다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방송사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네. 제가 방송사 간부를 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게 네. 기부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피드백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 돈을 공동 모금에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땡.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사실 모금 방송하고 연결되는 NGO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방송사마다 또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같이 협업을 하는 NGO들이 같이 생기는데 이게 또 기부 문화의 발전의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방송이라는 미디어 효과가 너무 커서 얻는 데만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기부자 인식들도 되게 중요한 거고 정보 공개 이런 게 그다음 기부를 선택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방송사와 NGO들이 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거고 그래서 NGO들도 최소한 그 기부금이 어떻게 모였으면 사전에 원칙을 좀 정해서 이 기부금은 어디에다가 쓰이려고 모이는 거다라는 네. 어나운스도 좀 사전에 해주면 좋고 나중에 또 실제로 쓰이고 나면 그 어떤 간단한 광고 뭐 이런 걸 통해서라도 방송사에서 그걸 어나운스 할 수 네. 있도록 자료 제공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러려면 사전에 좀 서로 합의가 되어 있어야 네.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주머니 같아가지고 쭉 새나가고 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이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이 돈은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으면 보고되기는 힘들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조금 더 NGO들이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사전에 잘 계획을 좀 더 잘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잘 맞습니다. 해야 되네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기업인들의 통큰 기부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뭐 이게 사회에 저는 긍정적인 임팩트를 분명히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네. 더불어서 뭐 몇 주 전 이건희 회장 이제 네.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그분의 이제 어마어마한 미술 그렇죠. 작품부터 해서 많은 걸 기부를 네.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네. 기부 문화에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요번 사건이 저한테는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은 우리나라에 이런 어마어마한 상속과 기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로 봤을 때 되게 축복이다라는 네.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게 뭐 이제 대상이 누구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뭐 한 6, 70년 만에 좀 잘 살게 된 나라가 되지 않았나. 뭐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 역대급의 그 상속과 또는 그게 이제 사회로 환원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한쪽이 약간 퀘스천인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윤여정 씨가 영화제에서 상을 네.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국위가 막 확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신호탄처럼 네. 느껴진 거죠. 앞으로 이제 윤여정 씨를 잇는 그 다음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이나 그런 작품들이 또 세계 무대에서 한국에 대해서 더 잘 보여줄 수 네.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드는 것처럼 이건희 회장님 그 가족들의 유족들의 이런 결정들을 보면서 이제 이거는 제도도 뒷받침돼야 되고 세금 문제라든지 또 NGO들이 그렇게 큰 돈을 받을 때는 그냥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훨씬 더 세밀한 계획, 그거에 대한 어떤 유족들의 어떤 취지를 떠받드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누가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하냐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도 네. 돼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NGO들이나 그런 기업가들이나 서로 정보 공개가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 그런 것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세금 제도에 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저희가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예. 2021년도가 물론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 전 세계 시민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네. 대한민국 내에서 보면 특히 기부 시장에서 보면 네. 기부 문화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의미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기부 문화 이야기 그만하고요. 네. 그 되게 비영리 조직에 있는 분들이 네. 소명 의식이 참 강하잖아요. 맞아요. 소명 의식은 네. 강한데 급여는 뭐 그렇게 높지 않고 그쵸, 네. 상당히 네. 이제 그 소명 의식 때문에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이사님은 펀드레이저 명함 갖고 있다 그러시던데 네.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은 제가 안 갖고 왔고 네. 10년 전에 실제로 현장에서 다닐 때는 그걸 파가지고 다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시민분들 중에 그래도 상당한 부분들이 외국의 어떤 그런 펀드레이징 문화 경험이 네. 상당히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명함을 그걸 들고 다녔을 때 이제 황신에 이렇게 하고 제 기관 이름 쓰고 그 밑에다가 펀드레이저 이렇게 해서 명함을 건너드렸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신 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반가워하시는 지점이 뭘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부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에 좋은 의미로 쓰인다는 측면에서도 좋지만 본인이 기부를 하셨을 때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외국의 문화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침 그런 명함을 파갖고 다니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냐 되게 이제 반가워하시고 뭐 격려하고 그런 경험들을 제가 몇 번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처음에 그 글씨를 새길 때는 내가 좀 오버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버가 아니라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경험을 그때 한 것 같아요. 그게 펀드레이저가 되려 그러면 네. 어떤 기관에서 네. 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그게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근데 외국은 네. 그런 펀드레이저가 되려 그러면 교육을 이수를 하고 상당히 네.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직 한국은 그런 기관이 없나 보군요. 네, 네. 아마 외국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NGO 속성 자체가 이제 자원봉사를 경험하거나 그냥 아무나 와서 쉽게 일할 예.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NGO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룰이나 어떤 틀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이 일이 특히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돈을 뭐 아르바이트생한테 1억을 줄 수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성이라든지 그 돈을 실제로 뭐 잘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아니면 재정에 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저희한테도 네.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협회가 생각하는 것도 아마 외국의 그런 소위 어떤 고액모금 전문가들, 네. 유산기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그 서티피킷이 있어요. 네. 인증서를 발급을 받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특정한 큰 단위의 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전문 인증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액의 경험을 또 해봐야 네. 되고 그 비영리가 어떤 곳인지 자기 기관의 이해도 이런 것들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좀 겪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ABC를 뭐 하고 네. 나면 약간의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다. 네. 그럴 때 이런 과정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애국자가 일자리 만드시는 분들 같아요. 맞아요. 청년 실업이 네. 심각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네. 사람들이 오늘 이제 저희 인터뷰 내용을 보고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네. 정말 모금가협회에 가서 일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들 뽑습니까? 예. 저희 협회가 직접 고용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약간 인턴십이나 NGO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의 기회를 확산한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비영리나 모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딱 이제 비영리 취업하려 그러면 이제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모금 교육이라든지 뭐 아니면 비영리 어떤 인턴십 이런 걸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열어드리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오픈은 하진 않았는데 곧 저희가 이제 대학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준비할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 재학하면서 뭐 한 3, 4학년쯤에 이런 모금 교육을 듣고 또 저희 어떤 정보, 구인구직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었다가 NGO에서 어떤 채용 기회 이런 게 있을 때 NGO 입장에서도 하나도 모르는 뭐 정말 언어도 모르고 NGO 이해도도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라도 받고 뭐 이해도가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취업의 그 엔트리를 좀 열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kafp.or.kr인데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뭐 뉴스레터 구독 이런 걸 하실 수 있으시니까 정보를 좀 이렇게 열어놓고 경험을 하시면서 뭐 가볍게 회원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필요할 때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우리 황 이사님께서 꿈꾸시는 한국 모금가협회의 네. 미래 네. 어떤 모습일까요? 예, 제가 모금을 해보니까 이게 저는 처음 이제 직업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모금을 할 때 생기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 역량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역량, 공감 역량,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감정적인 교류, 또 관계성을 어떻게 컬티베이션 할 거냐, 또 이제 약간 이 헌터의 기질이 또 있어요. 기회가 딱 생기면 어떻게든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창출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소위 약간 낚아채는 그런 느낌이죠. 뭐 그런 능력들이 이제 모금할 땐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글쓰기나 자기 표현력도 되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금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이제 모금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이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금가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ESG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랑도 저희가 교류가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금하는 사람들이 기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뭐
소속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붕 떠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출해서 사회의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뭐 필요하면 법이나 제도도 바꾸자 뭐 하는 네. 정도까지 저희가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 밸류를 창출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동력 그게 이제 저희 협회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경계 없이 서로가 가진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마음껏 교환하고 만들어가는 세상 이제 그게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한 사람이 꾸는 꿈은 좀 이루어지기가 그렇지만 네. 뭐 지금 모금가협회 모든 임직원들이 네. 한마음 한뜻으로 그 꿈을 향해 도전을 하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황 이사님 대단히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막 이렇다고 네. 그러시는데 건강 비법이 있으세요? 일단은 비법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제가 그 타고난 부모님들의 어떤 체력 그게 이게 유전적으로 좀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역시 효녀시군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아주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날 주어진 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실패든 성공이든 그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잠을 잘 자고 네. 잠을 잘 자니까 뭐 이게 찌뿌둥한 게 좀 덜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비결인 것 같고 세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몸을 좀 움직이려고 네. 뭐 이렇게 걸어서 일을 걸으면서 한다든가 이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황 이사님께서 알려주신 건강 비법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살아가면서 걷기를 열심히 하자 이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 주신 황신혜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한국모금가협회가 꾸는 꿈이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